도래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래입니다. 자,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노트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간 다른 카테고리의 신제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리뷰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렇게 시간이 나서 언박싱을 하게 됐네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그럼 책상 위로 가져가 보도록 하죠. 짜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이밍 노트북 ASUS의 FX505DY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노트북을 언박싱하고 리뷰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Let's get it! 칼을 나는 왜 계속 항상 칼을 찾냐. 자, 여기 찾았습니다. 칼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었네요. 역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미개봉 실이 있는데 개봉을 해주고요. 자, 이걸 꺼내주고, 그 다음에 설명서, 보증서 여기가 있고, 그리고서 여기에 어댑터가 있겠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가 구성품이에요. 자, ASUS의 FX505DY 같은 경우는 제가 77만원 정도를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설명서, 그리고 품질 보증서, 그리고 CD, 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건 어댑터. 어댑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쁘네요. 그죠? 어댑터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체를 봐야겠죠. 본체. 슈슈슈슈슈. 오. 야, 와, 겉에가 무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사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빛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사용해보진 않았는데 이거 디자인으로는 합격입니다. 일단 외관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스펙시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있죠. ASUS가 사용하는 게이밍 노트북 디자인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사선 처리가, 와,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네요. 그리고 붉은색 유광으로 처리가 된 ASUS 로고가 있고요. 측면 베젤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야, 상단도 꽤나 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면이 좀 더 돋보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젤 역시 패턴이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물망 무늬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ASUS라고 적혀져 있어요. 상판에 에어덕트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금속 느낌의 재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게이밍 노트북답게 곳곳에 포인트를 주고 있죠. 그리고 키패드도 마찬가지로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 모양도 게임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뒀고, 전체적으로 무늬가 들어가서 확실히 오염에 있어서는 덜 취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있는 에어홀도 나쁘지 않게 디자인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도 둘 다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2.2kg라 조금 무거운 것 같긴 한데 불안합니다. 왜 디자인을 이렇게 잘 해놨을까? 자, 아무튼지간에 ASUS의 FX505DY 리뷰 영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거니까 며칠 뒤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뿅! 굉장히 오래간만에 리뷰 영상을 찍네요. 그간 굉장히 바쁘기도 했고 또 처리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리뷰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은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포트는 왼쪽 편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USB Type-C 포트 정도가 좌측에 들어가고 우측으로 일반 USB를 하나 정도 이동시켰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시야각, 화면 밝기, 색 영역, 주사율 전부 평균 이하의 디스플레이였는데요. IPS 레벨이라 전면에서 볼 땐 좋으나 시야각이 조금만 틀어져도 화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밝기도 250 칸델라 수준이었고요. 주사율도 60Hz이기 때문에 고주사율을 쓰시는 분들은 역체감이 무조건 되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색 영역은 sRGB 65%, NTSC는 46%, 어도비 RGB는 48%였는데요. 역시 많이 모자란 모습입니다. 디자인용, 특히 컬러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작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프리싱크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내부를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기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마감 상태가 좋은 내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중앙 부분을 보면 램 슬롯 2개가 위치해 있고요. M.2 슬롯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인치 하드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요. 48W의 배터리는 팜레스트 부분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저냥 중저가형 노트북의 느낌,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트 파이프는 두꺼운 게 들어가긴 했지만 딱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발열을 완벽하게 제어하기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 보죠. 배터리 절전 모드로 놓고 유튜브에서 풀 HD 콘텐츠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볼륨은 50% 틀어놨죠.
5시간이 넘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배터리 절전 모드를 사용했고 화면 밝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 감안한다고 해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사용했던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이었습니다. 충전은 10에서 80% 구간은 1시간, 10에서 90% 구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댑터의 사이즈도 괜찮은 편이어서 배터리 부분은 효율과 충전 모두 이점이 많은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키보드 타입입니다. 3단계로 LED 설정이 가능하고 타이핑을 할 때 매우 조용하고 키들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면서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약간 우겨넣은 감이 있지만 풀사이즈 키보드를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텐키리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딱히 없다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키보드 쪽에선 특별하게 좋거나 나쁜 부분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키보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터치패드는 약간은 정교하지 못한 반응성이 나오는데요. 제스처도 잘 먹히고 커서도 나름 잘 따라오긴 하지만 그 손끝을 따라오는 세심함이 약간은 부족한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사용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버튼에선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요. $700,000원 중반대의 노트북인데 패드 버튼의 상태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왼쪽 오른쪽의 버튼감이 다르기 때문에 트랙패드의 버튼을 활용할 때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피커. 스피커는 중저가형 노트북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볼륨도 제법 크고 소리를 뭉개지도 않고 나름 각 영역대를 잘 표현하려 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좋은 스피커는 아니지만 가격에 비례해서 기본적인 성능을 내어주는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벤치마크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읽기는 꽤나 빠른 편이지만 쓰기는 조금 느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하드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할 것 같고요. 시대벤치는 1547점이 나왔는데요. i7 6700HQ나 고급형 울트라북에 들어가는 i7 저전력 버전과 비슷한 스코어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영역에선 차고 넘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토탈 5490점, 그래픽 부분은 6388점이 나왔는데요. 경쟁사인 엔비디아의 모바일 그래픽 카드와 비교하면 대략 GTX 1050과 GTX 1050 Ti 사이에 성능을 내어주는 그래픽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테스트인데요. 게임은 간단하게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버워치 옵션은 FHD 해상도에 그래픽 퀄리티는 낮음으로 두었고요. 평균 114프레임, 최대 142프레임, 하위 1%는 7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옵션은 FHD 해상도, 그리고 그래픽 퀄리티는 국민 옵션으로 두고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유저와 오브젝트가 가장 많은 부트캠프에서는 평균 62프레임, 최대 81프레임, 하위 1%는 11프레임이 나왔고요. 존버 메타로 플레이를 하면 평균 67프레임, 최대 85프레임, 하위 1%는 3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CPU보다는 RX 560X의 성능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무조건 옵션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발열에 대해서 알아보죠. 발열은 성능을 생각한다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온도를 체크해본 결과 그래픽카드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75도에서 78도 사이, 최고 온도는 83도를 찍었고요. CPU의 온도는 평균 90도, 최대 98도가 나왔는데요. 쿨링 시스템이 튼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열 관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괜찮은 써머리라도 발라주면 지금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갈 텐데 이거 발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아이들 시엔 40도에서 50도 수준으로 안정적입니다. 팬소음은 게임을 플레이하면 평균 56dB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한 팬소음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능을 생각해 본다면 56dB도 조금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여기저기서 원가 절감의 흔적이 느껴지는 노트북이었습니다. 물론 70만원대의 가격을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자면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이는 노트북이었죠. AAA 게임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겐 추천드리기는 힘든 노트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픽카드의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반드시 옵션 타협이 필요하며 어차피 주사열도 60Hz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게이밍이란 타이틀이 성립하기란 쉽지 않은 노트북이죠. 반대로 CPU의 성능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저전력 버전이지만 i7 8세대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맥스 TDP가 35W이기 때문에 전력 효율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목적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CPU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70만원대의 노트북을 찾는다면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단점도 거부할 수가 있다면 말이죠.
제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이거 그래픽카드가 조금 아쉽네요. 아쉬워.